안녕하십니까? 엔도투데이 이준행입니다. 조기유압 내시경 치료 ESD 후 출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증례와 최근 증례를 비교해 볼 것이며 블리딩 레이트를 살펴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증례입니다. 2003년 ESD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2004년 환자이므로 아주 초기의 환자인데요. 당시에는 일렉트로닉 메디칼 레코딩 EMR이 없었기 때문에 외래에서 차트에 차분히 글로 써가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환자는 조직검사에서 고도 선종으로 나왔으나 암일 가능성이 20%는 있다 라고 설명하고 시술을 하였습니다. 2004년 당시의 사진인데요. 현재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IT2 나이프나 듀얼 나이프, M 나이프, F 나이프 등 최근의 나이프가 없었기 때문에 니들 나이프를 이용하여 시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ESD라는 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스트릭 폴리펙토미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하였고 인프레션은 Successful EMR Submucosal Dissection Method라고 썼던 것 같습니다. 트롬빈도 사용하였고 클립도 사용하였습니다. 블리딩 컨트롤은 코아그레스퍼라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히트 프로브라는 올림푸스사의 지열 도구를 이용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시간쯤 후에 블리딩이 발생하였고요. 한밤중에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제가 나와서 지혈수를 하였습니다. 이리게이션을 하였고 또다시 히트 프로브로 지혈을 하였고 클립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메디칼 레코드에는 시술했을 때 당시 클립의 위치와 추가로 클립을 적용한 위치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게 과거의 출혈 당시에 제가 대응했던 방식입니다. 최근 증례를 보겠습니다. 52세 여성이었고 외부 병원에서 아데노마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의뢰되었습니다. 아데노마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의뢰된 환자에서 여러분은 어떤 코드를 주십니까? 저는 D13이라는 코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리뷰를 해보았더니 tubular adenoma with high-grade dysplasia, suspicious carcinomatous transformation이라는 훨씬 높은 단계의 결과, 암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코드를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10년, 20년 전에는 코드를 어떻게 부여하냐가 별 의미가 없었으나 암보험이 많은 요즘,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많은 요즘 코드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똑같습니다. 가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환자의 본인 부담금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칼시노마터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서스피셔스 하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보았을 때 캔서로 진단을 바꾸시는 분도 있고요. D37이라는 모호한 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D13이라는 원래 부여했던 코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라진 것은
디지털 패솔로지를 사용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 병원 병리 결과는 이러한 형태로 보이는데 동그라미로 표시한 디지털 패솔로지 서비스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병리 사진이 고해상도로 스캔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와 같이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정말로 아데노마인지 캔서러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의심되는지를 임상의사도 오피스에 앉아서 본인의 피스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그림처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병실에 입원해서는 이와 같은 손으로 쓴 A4 용지에 손으로 쓴 내용을 복사해서 한 명씩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잘 정리된 출력된 인쇄된 이러한 도표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날로그 퍼슨이어서 그런지 과거 방식으로 제가 손으로 써서 전달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근 클리니컬 패스웨이는 3박 4일이고요. ESD 프로시저로 하면은 이와 같은 자세한 기록을 남겨둡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올림푸스 내시경과 펜탁스 내시경을 사용하는데요. 두 내시경 모두 치료 내시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펜탁스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였네요. 마킹을 하고 서뮤코자 인젝션을 한 후 펜탁스 M 나이프를 이용하여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맨 마지막은 스테어를 이용해서 섹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그날 저녁에 헤마테메시스를 하였습니다. 당직 펠로우께서 코아 그레스퍼로 지혈을 하였고 넥스 파우더라는 지혈 파우더를 추가로 뿌려서 시술을 마쳤습니다. 시술을 한 그날 저녁에 출혈을 하셨기 때문에 클리니컬 패스웨이는 변화가 없었고 도합 3박 4일 시점에서 퇴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 환자에게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줍니다. 내시경 치료 후 일정 기간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치료로 인한 궤양이 완전히 치유되기까지 4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출혈은 피를 토하거나 혈변, 붉은색의 혈변이나 짜장면처럼 검은색의 흑색변, 어지러움증, 갑작스런 땀 등의 증세로 나타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술 후 1, 2일 사이에 출혈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시술 후 한 달까지는 지연 출혈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나타나는 출혈은 약물요법과 내시경 지혈술로 치료합니다. 간혹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매우 드문 일입니다. 드물게 퇴원 후 집에서 출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와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딜레이드 출혈이 있다는 거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티플레이트릿,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딜레이드 출혈이 제법 흔합니다. 식사에 대한 주의사항은 써놓긴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환자의 파이널 패솔로지는 암을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최종 병리 결과 고도 선정으로 진단이 나와서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디지털 패솔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병리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디지털 패솔로지 서비스에서 슬라이드를 열어보면요. 병리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위치를 표시해 놓은 거를 닦지 않고 스캔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회지에 싫거나 어디에 발표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비전문가가 패솔로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머스큘라리스 뮤코사는 아주 정상이고요. 그 위에 약간의 글랜드가 있고 그 위쪽에 포베울라 에피텔리움의 세포들이 진하고 서로 매우 가까운 백투백 어피어런스 비슷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조직 검사와 거의 유사한 모양이고요. 핵이 tall and slender 하면서 핵의 크기의 절반 이상 세포 크기의 절반 이상 핵이 커졌기 때문에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할 수는 있으나 데피니트한 소뮤코잘 인베이전 병소는 없는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블리딩 레이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삼성 서울병원에서 가장 최근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 5.8%였습니다. 이를 딥러닝 방법과 클리니컬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였는데요. 저희 경험으로는 클리니컬 모델에 비하여 딥러닝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분석해 본 바 도학을 사용했을 때 블리딩 리스크가 올라가는 소견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경미한 차이였는데 포스트 ESD 블리딩을 예측하는 팩터를 정하자면 에이지, 섹스, 하이퍼텐션, 크로닉 키드니 디지스, 안티플레이트릿, 미들 로케이션, 사이즈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티스롬빅 세라피의 효과는 어떨까요? 2017년에 나온 리뷰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많은 문헌을 비교하였을 때 안티스롬보틱스를 중단하면 8.1%, 안티스롬보틱스를 계속 쓰면 22.3%, 안티스롬보틱스를 쓰지 않는 경우는 5.0%의 출혈률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포스트오프 데이 1에 즉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이죠. 이때 제일 많이 출혈을 보이는데요. 세컨드 피크가 있다는 겁니다. 7에서 9일이고요. 저희 경험에 의하면 뭔가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이 세컨드 피크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티스롬보틱 에이전트, 즉 안티플레이트릿이나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포스트 오피 데이 2까지 출혈이 있었는데요. 민 안티플레이트릿 에이전트를 보이는 환자의 출혈 시점은 5일, 안티코아귤레이션 사용하는 환자는 6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5일, 즉 세컨드 피크를 이루는 주된 이유가 안티트롬보틱스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조기요합 내시경 치료를 하였고 카디아 직하부, 디피컬트 로케이션이었으나 비교적 시술은 깔끔하게 되었고요. 병리 결과도 머스큘라리스 뮤코사에 국한된 20mm 위암이었기 때문에 큐러티브 리섹션으로 보았는데요. 11일째 매시브 블리딩을 하셨습니다.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셨던 환자이고요. 쇼기 심했기 때문에 ICU로 입원하였고 ICU에서 그림과 같이 지혈을 하였습니다. 즉 안티 트롬보틱스, 안티 플레이티드, 안티 코아귤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딜레이드 블리딩을 주의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GI 엔도스코피를 하기 전에 안티 코아귤레이션, 안티 트롬보틱스를 어떻게 할 거냐
대한 내용인데 너무 복잡해서 지금은 다 설명드릴 수 없으나 국내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서구 가이드라인이 치료에 따른 리스크를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로 나누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gastric colonic ESD가 많은 것을 반영해서 울트라 하이 리스크 프로시저라고 별도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블리딩 리스크가 울트라 슈퍼 하이하다 라는 뜻인데요. ESD나 2cm 이하의 폴립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 나온 아시안 퍼시픽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미리 어떻게 끊더라도 일단 시술이 끝나면 약을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Resume DOAC when adequate hemostasis is achieved after high risk procedure. 그런데 ESD 이후에 블리딩이 5일, 7일 정도로 딜레이로 나타나고 그 딜레이로 나타나는 블리딩의 상당 원인이 안티스롬보틱스라고 거정할 때 약을 쓰는 시점을 언제 가져갈 건가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티플레이트릿은요, 약을 써도 즉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약효가 나오는 반면 도악은 디렉트하게 작용하고 아주 래피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약을 들이면 금방 출혈하는 환자가 있고 매시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는 약을 언제 끊을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언제 다시 쓸 건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보다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이쿠라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하타 오토다 팀에서 만든 블리딩 프리딕션 모델입니다. 베스트 J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요소를 분석해서 블리딩 리스크와 관련 있는 요소를 확인하였는데요. 로우 리스크가 2.8 이라고 한다면 very high risk는 29.7% 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ESD 딜레이드 블리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야. 오늘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시술할 때 적절한 코아귤레이션을 해주고 익스포스트 베슬이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시술을 종료하는 것일 텐데요. 약물 치료로 보면은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PPI와 비슷하게 증상 개선을 하나 블리딩을 막는 데는 PPI가 더 우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직 국내의 데이터는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P캡을 사용하면 PPI보다 블리딩 리스크가 적다라는 일본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P캡인 모노프라잔과 PPI를 비교하면 약간 모노프라잔이 더 우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클립 클로저를 한다거나 엔돌루프를 한다거나 엔도스코픽 핸드 수처링 등등을 할 수 있으나 타임 컨수밍하고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 열심히 클립을 해서 지금 당장 좋아 보여도 그 다음날 가보면 벌써 벌어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거의 다입니다. 따라서 엔도스코픽 클립 클로저는 거의 하지 않고요. 보다 확실하게 엔도스코픽 핸드 수처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처링 자체가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술 30분, 수처링 30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 정도의 블리딩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엔도스코픽 핸드 수처링은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고 임상 연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간단히 프로미싱한 것은 파이브린 글루와 헤모스타틱 파우더 등인데요. 파이브린 글루는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헤모스타틱 파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아직 자료는 조금 부족하나 임상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면 ESD 인듀스드 블리딩은 약 5%이고요. 메티큘러스한
프리엠티브 헤모스타시스. 시술을 마치고 아티피셜 얼서가 보이는 상황에서 지혈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역시 안티트롬보틱스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딜레이드 블리딩 리스크가 상당하므로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모스타틱 파워에 대한 효과는 연구 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